며느리가 제 밥그릇을 치우더군요. 아직 반도 못 먹었는데요. 어머니, 식사 시간이 지났어요. 하지만 나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예요. 천천히 드시면 소화도 안 되시잖아요. 그날 저녁 손주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밥을 빨리 먹어야 해?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집 규칙을 지키셔야 하니까. 아들은 신문만 봤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옥분입니다. 올해 73이지요. 남편과 사별한 지 5년, 혼자 살다가 작년에 아들 내외와 합가했습니다. 손주들도 보고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며느리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모신다는 말이 관리한다는 뜻인 줄은요. 합가 초기엔 괜찮았습니다. 아침마다 손주들 깨우고 김치찌개 끓이고 빨래 개는 일상이 행복했지요. 하지만 석 달쯤 지나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살림할게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좋은 뜻이라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효심이 있구나. 그렇게 믿었지요. 그런데 일주일 후부터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냉장고에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1단, 2단, 3단. 우리 가족 것, 손주들 것, 그리고 맨 아래 작은 칸에 어머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니? 어머니, 음식 관리 차원이에요.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따로 드릴 반찬 준비했어요. 그날부터 나는 가족과 다른 반찬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나트륨 조절, 당분 제한, 유통기한 관리. 모두 내 건강을 위한 거라고요. 하지만 식탁에 앉으면 이상했습니다. 아들네 가족은 김치찌개를 먹는데 내 앞에는 싱거운 나물만 놓였지요. 손주들은 고기를 먹는데 나는 두부만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콜레스테롤 조심하셔야죠. 며느리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 다음은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 스케줄표를 만들었습니다. 아침 7시 기상, 7시 30분 식사 시간 20분, 점심 12시, 저녁 6시 30분, 9시 이후 간식 금지. 어머니, 규칙적으로 사시는 게 건강에 좋아요. 나는 평생 내 마음대로 밥 먹고 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달랐지요. 식사 시간에 늦으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밥을 천천히 먹으면 또 말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시간이에요. 그렇게 나는 20분 안에 밥을 먹는 법을 배웠습니다. 73세 말이지요.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날따라 입맛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나물을 조금 먹고 밥을 천천히 떠먹었지요. 손주들은 이미 식사를 마치고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요. 나는 아직 밥을 반도 못 먹었는데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식사 시간 지났어요. 그리고 내 밥그릇을 가져갔습니다. 나는 멍하니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싱크대로 가서 내 밥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지요. 아들은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드시면 소화가 안 되세요. 건강 생각하셔야죠.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지요. 그날 밤 나는 방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남편 사진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여기서 밥도 제대로 못 먹네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눈물을 참았지요. 73년을 살았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견뎠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며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지요. 하지만 이렇게 무력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내 밥그릇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그날부터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누구인가? 어머니인가, 식구인가, 아니면 그냥 관리 대상인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규칙을 지켜야 하는, 통제받아야 하는 존재가 됐지요. 며느리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없애기 위한 준비라는 걸요. 합가한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거실벽에 종이 한 장을 붙였지요. 우리 집 생활 수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 7시 기상, 식사 시간 20분 엄수, 간식은 오후 3시 한 번만, 냉장고는 각자 칸 사용, 세탁기는 오전 9시에만 사용, 거실 TV는 저녁 8시까지, 9시 이후엔 조용히. 나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평생 남의 집에 살아본 적 없는데 70이 넘어서 규칙표를 보게 될 줄 몰랐지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족이 함께 살려면 규칙이 필요해요.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 그 단어가 묘하게 들렸습니다. 처음엔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고 밥을 20분 안에 먹고 세탁기 돌릴 시간을 체크했지요. 하지만 나는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던 사람이었습니다. 7시까지 침대에 누워 있으면 몸이 근질거렸지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친 채로요.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나는 원래 이 시간에 일어나는데. 어머니, 소음 때문에 애들 깰 수 있어요. 규칙 지켜주셔야죠.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냥 거실에 앉아 있었을 뿐이지요. 그날부터 나는 방 안에서만 깨어 있었습니다. 7시가 될 때까지 침대에 앉아서요. 창밖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들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데 나는 방 안에 갇혀 있었지요. 냉장고 문제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냉장고를 3등분했습니다. 위쪽 두 칸은 가족용, 맨 아래 작은 칸은 어머니용이라고 스티커를 붙였지요. 어머니 반찬은 따로 관리해야 해요. 나트륨이랑 당분 조절하셔야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내 칸에는 늘 똑같은 것들만 있었지요. 나물, 두부, 삶은 계란. 가족들 칸에는 김치찌개, 불고기, 갈비찜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나도 김치찌개 좀 먹으면 안 되니?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짜잖아요. 혈압 관리하셔야죠. 나는 평생 김치찌개 먹고 살았는데. 그래서 지금 혈압이 높으신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내용은 단호했지요. 그날 저녁 나는 싱거운 나물만 먹었습니다. 손주들이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만 먹었지요. 식사 시간 규칙도 점점 엄격해졌습니다. 20분을 넘기면 며느리가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시간이에요. 처음엔 부드럽게 말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점점 빨리 먹는 법을 배웠지요. 밥을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삼켰습니다. 소화가 안 돼도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요. 간식도 문제였습니다.
나는 평생 오후에 과일을 깎아 먹는 게 낙이었습니다. 사과든 배든 제철 과일을 먹으며 오후를 보냈지요. 하지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과일은 당분이 많아요. 오후 3시 한 번만 드세요. 조금만 먹는 건데. 규칙은 규칙이에요. 그날 이후로 나는 시계를 보며 과일을 먹었습니다. 정확히 오후 3시예요. 1분이라도 빠르면 며느리가 눈치를 줬지요. 세탁기 사용 시간도 정해졌습니다. 오전 9시. 나는 평생 새벽에 빨래를 했습니다. 해가 뜨면 널어서 저녁까지 바싹 마르게요. 하지만 며느리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세탁기 소리 때문에 애들 학교 가기 전에 시끄러워요. 그럼 내가 손빨래를. 어머니, 그것도 물소리 나잖아요.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빨래도 마음대로 못하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날 오후 나는 베란다에 나가 빨래를 널었습니다. 며느리가 허락한 9시에 돌린 빨래였지요. 그런데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빨래 여기 널면 안 돼요. 왜? 여기는 애들 교복 거는 자리예요. 어머니, 빨래는 저쪽에 거세요. 며느리가 가리킨 곳은 베란다 구석이었습니다. 햇빛도 잘 안 드는 곳이지요. 나는 빨래를 옮겼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날 저녁 나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73의 얼굴이 아니라 100살은 된 것 같았지요.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규칙을 지켜야 하는, 관리받아야 하는 쓸모없는 존재였지요. 며느리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이 규칙들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지우기 위한 것이라는 걸요. 가장 아픈 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었지요. 우리 민수, 내가 36시간 진통 끝에 낳은 아이입니다. 배고프다고 울면 내 밥을 굶어가며 먹였고, 아프다고 하면 밤새 업고 다녔지요.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 시장에서 일했고, 결혼 자금 만들려고 적금을 10년 넣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는 나를 보지 않습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 말했지요. 어머니가 자꾸 집안 리듬을 깨세요. 나는 깜짝 놀라 며느리를 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고 세탁기 시간 안 지키시고 냉장고도 자꾸 다른 칸 여시잖아요. 나는 그냥 어머니, 저도 출근해야 하고 애들 학원도 보내야 해요. 어머니가 규칙 안 지키시면 다 꼬여요. 나는 아들을 봤습니다. 우리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고 있었지요. 나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민수야, 엄마 좀 봐라. 엄마가 뭘 잘못했다는 거니? 하지만 아들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때 아들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보지 않았지요. 며느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좀 맞춰줘.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춰줘라니. 내가 뭘 안 맞추고 있다는 겁니까? 나는 평생 세상에 맞춰 살았습니다. 시집살이 20년, 남편 뒷바라지 30년, 자식 키우느라 50년을 맞춰 살았지요. 이제 70이 넘어서도 맞춰야 한다는 겁니까?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방에 누워 눈물을 삼켰습니다. 소리내 울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들을까봐, 손주들이 깰까봐, 그리고
아들이 또 맞춰달라고 할까 봐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엄마, 나 늦어. 저녁에 얘기해. 5분만. 엄마, 진짜 바빠. 아들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봤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됐을까요? 예전엔 아들이 출근할 때마다 내가 현관까지 따라 나가 인사를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못합니다. 며느리가 말했거든요. 어머니, 아침에 바쁜데 신경 쓰이게 하지 마세요. 저녁이 됐습니다. 아들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요. 나는 방에서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당신 어머니한테 좀 말씀드려. 자꾸 제 말 안 들으세요. 뭘 또? 아까 보니까 냉장고 다른 칸 여셨어요. 제가 분명히 칸 정해드렸는데 엄마가 깜빡하신 거겠지. 깜빡이 아니라 안 지키시는 거예요. 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냉장고 칸을 잘못 연 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가 얘기할게. 확실하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계속 이래요. 나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지요.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야. 응, 들어와.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미안한 표정이었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냉장고 칸 좀 지켜줘. 은주가 정리해 놓은 거니까. 민수야, 나는 그냥 깜빡하고. 엄마, 자꾸 그러면 은주 스트레스 받아. 은주도 직장 다니면서 애들 키우느라 힘들잖아. 나는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엄마는 안 힘드니? 아들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말했습니다. 엄마는 쉬시잖아. 은주는 일하는데.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아들은 방을 나갔습니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쉰다고 했습니다. 나는 쉬고 있다고요. 아침 7시에 강제로 일어나고 20분 안에 밥을 먹고 빨래 시간 맞추고 냉장고 칸 지키고 말 한마디 조심하며 사는 게 쉬는 겁니까? 며칠 후 또 일이 생겼습니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 거실 청소를 했습니다. 소리 안 나게 조심하면서요. 그런데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지금 몇 시인데 청소기 돌리세요? 청소기 안 돌렸어. 빗자루로만. 소리 다 들려요. 애들 자는데. 나는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조용히 할게. 하지만 며느리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좀 말씀드려요. 자꾸 이러시면 저 못 살아요. 그날 저녁 아들이 또 내 방에 왔습니다. 엄마, 새벽에 청소 좀 하지 마. 애들 깨잖아. 나는 가만히 있으면 답답해서. 그럼 방 안에서 책이라도 읽어. 민수야, 나는. 엄마, 제발 좀 이해해줘. 은주 스트레스 받으면 나도 힘들어.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우선순위는 명확했지요. 며느리, 손주들, 그 다음이 나였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허락한 시간에 돌린 빨래였지요. 아들이 옆으로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엄마, 내가 할게. 아니야, 괜찮아. 엄마, 나이도 있으신데.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이것밖에 못해. 이것마저 뺐으면 엄마는 뭘 하니? 아들이 잠깐 나를 봤습니다.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지요. 엄마, 그냥 편히 쉬어. 그리고 거실로 갔습니다. 나는 빨래를 계속 개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들은 알까요? 내가 원하는 건 쉬는 게 아니라는 걸요.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걸요.
그날 밤 나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가 변했어요. 아니, 내가 늙어서 쓸모가 없어진 건가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누구지? 엄마도 아니고 식구도 아니고 그냥 불편한 존재인가 봐요. 아들의 침묵이 가장 아팠습니다. 며느리의 말보다 규칙보다 그 침묵이 나를 죽이고 있었지요. 손주 지훈이는 올해 10살입니다. 똘똘하고 영리한 아이지요. 내가 이 집에 합가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손주들이었습니다. 지훈이랑 8살 지은이를 보며 살고 싶었지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내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우리 지훈이 잘했네. 할머니, 배고파? 간식 줘. 나는 과일을 깎아주고 우유를 따라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줬습니다. 그게 행복이었지요. 하지만 석 달쯤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와도 내게 오지 않았습니다. 곧장 엄마한테 갔지요. 엄마, 배고파? 지훈아, 냉장고에 요구르트 있어. 할머니가 줘. 그러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 쉬시니까 내가 가져와.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쉬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없어서 앉아 있었지요. 지훈이는 냉장고로 갔고 나는 그 모습을 그냥 봤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가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지훈아, 뭐하니? 숙제? 할머니가 도와줄까? 아니, 엄마가 봐준대. 할머니도 도와줄 수 있는데. 할머니는 요즘 거 잘 몰라. 그 말이 가슴에 찔렸습니다. 나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지만 손주 숙제 정도는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이미 나를 필요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지훈이는 가방을 던지고 소파에 앉았지요. 나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지훈아, 오늘 학교 어땠어? 그냥. 할머니가 과일 깎아줄까? 아니, 괜찮아. 나는 조금 서운했지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베란다 청소했단다. 너희 학교 갈 때 신는 운동화도 닦아놨어. 지훈이가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근데 엄마가 그러는데. 응? 할머니는 그냥 집에 계시면 된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할머니는 일 안 해도 된대. 그냥 쉬면 된대.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훈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 나이 많으니까 편하게 쉬셔야 한대. 지훈아, 할머니는 그냥 TV 보고 있으면 돼.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훈이는 그게 잘못된 말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엄마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지요. 하지만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손주 입에서 나왔다는 게 아이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는 게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할머니 알겠다. 지훈이는 휴대폰을 꺼내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냥 집에 계시면 된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청소도 빨래도 요리도 손주 돌보는 것도 필요 없었지요. 그냥 방에 있으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았는데 지훈이가 또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우리 반 친구 할머니가 학교에 오셨어. 그래? 응,
친구 엄마가 아파서 할머니가 대신 왔대. 근데 우리 할머니는 안 오잖아.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는 바쁘셔. 나는 바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서 시간만 보냈지요. 지훈이가 또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뭐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규칙 지키고 밥 20분 안에 먹고 방에 앉아 있고 저녁 먹고 다시 방에 들어가는 게 내 하루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쉬단다. 할머니 좋겠다. 맨날 쉬니까.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아들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지요. 며칠 후 지은이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림에는 아빠, 엄마, 오빠, 지은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나는 없었습니다. 나는 지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는? 할머니는 가족 아니야? 할머니도 가족이지. 근데 선생님이 같이 사는 사람만 그리래. 할머니도 같이 사는데? 지은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머니는 맨날 방에만 있잖아.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지은이가 그린 그림을 한참 봤습니다. 4명의 가족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어디에도 없었지요. 나는 이 집에서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있지만 없는 사람, 숨 쉬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가 학교 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체육대회인데 올래? 내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주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게 기뻤지요. 그래, 할머니 갈게. 그런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 안 가셔도 돼. 엄마가 갈게. 엄마는 회사 가야 하잖아. 오늘 반차 낼 거야. 나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내가 가도 되는데.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갈게요. 며느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지요.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나는 그날 하루 종일 방에 있었습니다. 손주의 체육대회에도 갈 수 없는 할머니였습니다. 저녁에 지훈이가 돌아왔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체육대회 재미있었니? 응. 할머니도 가고 싶었는데. 지훈이가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안 와도 돼. 엄마가 있으니까.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손주들에게 필요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늙은 사람일 뿐이었지요. 그날 밤 나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 집에서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됐어요. 손주들도 나를 안 찾아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가장 아픈 건 미움받는 게 아니라 필요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존재하지만 없는 사람 취급받는 거였지요. 손주의 입에서 나온 그 말들이 내 존재를 지워버렸습니다. 합가한 지 10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유독 집이 조용했습니다. 손주들은 학교에 가고 아들은 출근했지요. 며느리도 출근한 줄 알았는데 거실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방에 있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두었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언니 나야. 며느리는 친언니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응, 요즘 좀 힘들어. 어머니 때문에.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니, 큰일은 아닌데. 그냥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식사도 따로 챙겨야 하고, 시간도 맞춰야 하고.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어머니 연세가 더 드시면. 솔직히 언니, 우리가 케어할 수 있을까?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 좀 더 있다가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 당신한테도 슬쩍 얘기만 해봤는데 당신도 별로 반대는 안 하더라고. 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요. 응, 알아봤어. 여기서 차로 30분 거리에 괜찮은 데가 있대.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물건을 어디에 보관할지 의논하는 것처럼요. 언니 말이 맞아. 우리도 생활이 있고 애들도 키워야 하는데 어머니까지 케어하면 너무 힘들잖아. 나는 문틈으로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편하게 앉아 통화하고 있었지요. 시설 보내드리는 게 어머니한테도 나아.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도 만나시고 프로그램도 하시고 여기서는 하루 종일 방에만 계시잖아. 며느리는 마치 자신이 나를 위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비용? 어머니 연금이랑 예금으로 충분할 거야. 우리가 부담할 필요는 없어. 나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며느리는 내 돈까지 계산해 놓았습니다. 응, 내년쯤? 어머니 75되시면 그때 슬쩍 얘기해 볼게. 지금은 아직 괜찮으시니까. 통화가 끝났습니다. 나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요양원. 평생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건강 관리했습니다. 매일 산책하고 밥 잘 챙겨 먹고 약도 빠짐없이 먹었지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끝까지 혼자 살 수 있으려고요. 그런데 결국 가게 되는 겁니까? 건강한데도요? 나는 거울을 봤습니다. 73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은 많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몸도 아직 괜찮았지요. 혼자 밥 먹고 빨래하고 청소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겐 내가 케어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언젠가는 문제가 될 사람이었지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았는데 며느리가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밥 맛있어요? 나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몇 시간 전 전화 통화가 떠올랐지요. 며느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응, 맛있다. 나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들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지요. 나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그저 밥만 먹었지요. 밤이 됐습니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지내야 합니다. 내 방도 없고 내 물건도 제대로 둘 수 없지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집과 뭐가 다를까요? 아, 다릅니다. 지금은 가족이라도 있습니다. 아들도 보고 손주들도 보고 며느리와도 같은 공간에 있지요. 하지만 요양원에 가면 완전히 혼자입니다. 그게 며느리가 원하는 걸까요? 나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 며칠 후 또 며느리의 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응, 시어머니랑 합가한 지 거의 1년 됐어. 힘들지? 당연히 힘들지. 근데 뭐 참아야지. 당신 어머니시니까. 며느리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합가 반대했어. 근데 당신이 모시자고 해서 나는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합가를 반대했다는 것을요. 지금은 그래도 건강하시니까 괜찮은데 나중에 거동 불편하시면 어떻게 해? 우리가 케어할 수 있을까? 며느리는 계속 케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는 돌봐야 할 환자가 아닌데요.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당신도 찬성하고. 응,
어머니한테는 나중에 말할 거야. 지금 말하면 서운해 하실 거 아냐? 며느리는 내 마음까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설이 좋은데 보내드리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거잖아. 최선이라니. 나를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게 최선이라고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나는 방에서 나와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지?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나는 불편한 존재였으니까요. 지금은 괜찮지만 언젠가 문제가 될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무서워졌습니다. 요양원에 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한테 버려진다는 게 무서웠지요.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손주들 돌보고요. 이제 늙었다고 쓸모없다고 내쳐지는 겁니까? 며느리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물 더 드릴까요? 어머니, 편하게 쉬세요. 하지만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친절한 말들 뒤에 숨은 의도를요. 며느리는 나를 케어하는 게 아니라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요. 나는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여기 있으면 요양원 갈 것 같아요. 나는 아직 건강한데 말이에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요양원에 가지 않을 겁니다. 가족한테 버려지지 않을 겁니다. 내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며느리의 전화 통화를 들은 그날 밤부터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요양원이 보였습니다. 하얀 복도, 똑같은 방들, 이름표를 단 노인들. 나도 그중 한 명이 되는 겁니다. 최옥분이 아니라 203호 어르신으로요. 사흘밤을 뒤척였습니다. 넷째 날 새벽 나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 73년을 살았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견뎠습니다. 새 아이 키우며 억척같이 살았지요. 그런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끌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가지가 몇 벌 없었습니다. 이 집에 올 때 짐을 최소한으로 줄였거든요. 며느리가 말했지요. 어머니, 우리가 다 준비해 드릴게요. 편하게 오세요. 하지만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내 물건이 없으니 나는 이 집에 뿌리를 내릴 수 없었지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예금과 내 노령연금으로 모은 돈이었지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며느리는 이 돈까지 계산했습니다. 어머니 연금이랑 예금으로 충분할 거야. 요양원 비용으로 쓸 거라고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쓰지 않을 겁니다. 내 돈으로 내 집을 구할 겁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옷을 입었습니다. 외출복을 꺼내 입고 가방을 챙겼지요. 통장과 신분증, 그리고 남편 사진 한 장을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실엔 며느리가 만든 생활수칙이 붙어 있었습니다. 냉장고엔 어머니 칸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요. 나는 이 집에서 단 한 번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숨이 쉬어졌습니다. 1년 만에 제대로 숨을 쉬는 것 같았지요. 버스를 타고 동네 부동산에 갔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 나를 봤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집 좀 알아보려고요. 아, 따님이나 아드님이랑 같이 오시지 그러세요. 혼자 살 집이에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요? 가족분들은 아세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원룸으로 보여주세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되세요? 나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월세로 5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보증금은요? 500만 원 정도.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군데 있긴 한데. 어르신, 혹시 관리는 혼자 하실 수 있으세요? 나는 아직 건강해요. 밥도 혼자 해 먹고 청소도 혼자 해요. 직원은 새 곳을 보여줬습니다. 모두 원룸이었지요. 좁았지만 괜찮았습니다.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마지막 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2층이었고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작은 부엌과 화장실이 있었고 방 한 칸에 작은 베란다가 있었지요. 여기로 할게요. 어르신, 정말 혼자 사실 거예요? 네. 가족분들한테 말씀은 제 인생이에요. 제가 결정할 거예요.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내 연금으로 충분히 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들어오실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후련했지요. 나는 작은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시켰습니다. 평생 커피를 제대로 마셔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집에서는 커피도 건강에 안 좋다며 못 마시게 했거든요. 커피는 씁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모두 바쁘게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지요.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 겁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연락도 없이. 산책 좀 했어요. 산책이요? 이렇게 오래요? 며느리의 목소리엔 걱정보다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가실 거면 미리 말씀하셔야죠. 걱정했잖아요.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통제가 안 돼서 불편했던 거지요. 미안해요. 다음부턴 말할게요. 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일주일만 참으면 됩니다. 일주일 후면 이 집을 나갈 겁니다. 며칠간 나는 조용히 짐을 정리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 책 2권, 그리고 남편 사진. 많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나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집 구했어요. 작은 원룸인데 우리 둘만 살기엔 충분해요.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나도 오랜만에 웃었지요. 여보, 나 이제 참는 거 그만할 거예요. 나도 내 인생 살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사 갈 날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나물 반찬을 먹었지요. 아들도 손주들도 평소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게 마지막 아침 식사라는 것을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손주들이 학교에 갔습니다. 며느리도 회사에 갔지요. 집에 나만 남았습니다. 나는 짐을 챙겼습니다.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현관에 서서 집을 둘러봤습니다. 1년을 살았지만 이 집은 끝내 내 집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는 식탁 위에 편지를 한 장 놓았습니다. 민수에게, 엄마는 이제 간다. 요양원 알아보지 마. 나는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살 거다. 걱정하지 마. 엄마는 아직 건강하다. 가끔 연락하마. 엄마. 편지를 놓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이 집을 나왔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새 집에 짐을 풀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지요.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있어. 집이요? 어느 집이요? 내 집. 아들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세요? 편지 남기고 나가셨다는데. 편지에 다 썼잖니. 엄마, 도대체 왜 그러세요? 갑자기 나가시면 어떡해요?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이제 혼자 살 거야. 혼자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73.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엄마, 우리가 모시겠다고 했잖아요. 모시는 게 아니라 관리하고 싶었잖니. 아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민수야, 나는 내 집에서 1년 살았어. 그런데 단 하루도 편한 적이 없었어. 엄마, 그게 무슨... 밥도 20분 안에 먹어야 하고, 냉장고도 칸이 정해져 있고, 빨래도 시간 맞춰야 하고, 그게 사는 거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주소 알려줄게. 가끔 연락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아들도 함께 왔지요. 문을 열자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세요? 들어와. 둘이 들어왔습니다. 좁은 원룸을 둘러보며 며느리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이렇게 좁은 데서 어떻게 사세요? 나 혼자 살기엔 충분해. 어머니, 우리 집이 있는데 왜 이런 데서?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은주 씨, 나는 당신네 집에서 살 수 없어요.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나는 요양원 갈 생각 없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나 다 들었어요. 전화 통화하는 거. 며느리가 당황해서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도 어쩔 줄 몰라 했지요. 어머니, 그건 오해세요. 저는 그냥... 오해가 아니에요. 당신은 내년쯤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요. 어머니, 그건 어머니를 위해서. 나는 손을 들어 며느리의 말을 막았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을 위해서지. 며느리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언제... 은주 씨, 나는 1년 동안 당신이 만든 규칙을 다 지켰어요. 식사 시간 20분, 냉장고, 칸 분리, 세탁기 시간, 간식 시간 다요. 며느리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나는 당신 눈치 보며 밥 먹고, 당신 허락받아 빨래하고, 당신 스케줄에 맞춰 살았어요. 그게 모시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건강을 생각해서. 건강이요? 나는 웃었습니다. 은주 씨, 나는 아직 건강해요. 혼자 밥 먹고, 청소하고, 빨래할 수 있어요. 당신은 나를 환자 취급했지만 나는 환자가 아니에요. 며느리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알아요. 당신은 친절했어요. 웃으면서 어머니를 위해서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줄 몰랐어요. 그 말이 나왔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에요, 은주 씨. 그럼 뭔데요? 사람인 거예요. 며느리가 멈칫했습니다. 나도 사람이에요. 자존심도 있고, 감정도 있고, 존엄도 있어요. 당신은 그걸 무시했어요.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최선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주 씨, 최선이라는 건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규칙을 만들어줬어요. 나를 위해서라고 했지요.
하지만 그건 당신 편의를 위한 거였어요. 어머니, 나는 당신네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어요. 관리 대상이었지요. 시간 맞춰 밥 먹고 칸 구분해서 냉장고 쓰고 조용히 있어야 하는 존재였어요. 며느리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은주 씨, 나는 73년을 살았어요. 전쟁도 겪고 가난도 견디고 자식 셋 키우며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인생 끝자락에서 밥그릇 빼앗기고 냉장고 칸 배정받고 손주한테 그냥 집에 계시면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어 하신 줄.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주 씨, 당신은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내게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묻지 않았잖아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돌아오세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바꿀게요. 규칙도 없앨게요. 어머니 편하게 사시게. 은주 씨,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제가 사과했잖아요. 사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존엄이에요.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73년을 시어머니로, 엄마로, 할머니로 살았어요. 하지만 한 번도 최옥분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며느리가 나를 봤습니다. 이제는 최옥분으로 살고 싶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요. 어머니, 은주 씨,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요. 그곳에서는 내가 나일 수 없으니까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내내 말이 없었지요. 민수야. 예, 엄마.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니? 아들이 머뭇거렸습니다. 엄마, 너는 엄마 편도 아내 편도 아니었어. 그냥 조용히 있고 싶었지?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야, 나는 너를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어. 하지만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아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사과받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마워요. 둘이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지요. 비로소 숨이 쉬어졌습니다. 73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첫 아침을 맞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였지요. 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들네 집에서는 7시에 일어나야 했거든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요. 나는 다시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웃었습니다. 9시에 일어나도 10시에 일어나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30분을 더 누워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작은 부엌이었지만 온전히 내 것이었지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붙인 스티커는 없었습니다. 1단, 2단, 3단 구분도 없었습니다. 나는 김치를 꺼냈습니다. 이틀 전 시장에서 산 겁니다. 짜고 매운 내가 좋아하는 김치였지요. 밥을 지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계란 후라이도 부쳤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작은 테이블이지만 내가 먹고 싶은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짰습니다. 아주 짰지요.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20분이 넘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40분 동안 밥을 먹었지요. 아무도 밥그릇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느긋하게요. 그리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며느리 집에서는 못 마시던 커피였지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장 보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들이었지요. 나도 이제 그들처럼 자유로웠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나는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은 활기찼습니다. 과일 파는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사과 싸요. 한 봉지 10,000원. 나는 사과를 샀습니다. 배도 샀습니다. 떡도 샀지요. 며느리 집에서는 과일도 시간 정해서 먹어야 했습니다. 오후 3시 딱 한 번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과를 깎았습니다. 오후 2시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사과를 먹으며 TV를 켰습니다. 며느리 집에서는 TV도 저녁 8시까지만 볼 수 있었습니다. 손주들 공부 방해된다는 이유였지요. 하지만 이제는 밤새 봐도 됩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도 넣고 파도 넣고 치즈도 얹었지요. 혼자 먹는 라면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또 과일을 깎아 먹었습니다. 며느리 집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요. 9시 이후 간식은 금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자유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늦게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산책도 갔습니다. 도서관에도 갔지요. 며느리 집에서는 나가려면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묻고 또 물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날 오후 동네 경로당에 갔습니다. 할머니 몇 분이 화투를 치고 계셨지요. 한 할머니가 나를 봤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네, 이 동네로 이사 왔어요. 어디서 사세요? 앞 골목 원룸에서요. 혼자 사세요? 네.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혼자 사는 어르신들 많아요. 자식들이랑 못 사는 거지.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아들네랑 살다가 나왔어요. 며느리 눈치 보느라 못 살겠더라고요. 다른 할머니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자식이랑 사는 게 효도가 아니에요. 서로 편하게 사는 게 효도지.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가끔 경로당에 갔습니다. 할머니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마셨지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 다 혼자 하고 있어. 엄마, 주말에 찾아가도 될까요? 그래 와. 주말에 아들이 왔습니다. 혼자 왔지요.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좁은 원룸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서 불편하지 않으세요? 전혀. 나 혼자 살기 딱 좋아. 밥은 잘 챙겨 드세요? 응, 내가 먹고 싶은 거 해 먹어. 아들이 냉장고를 봤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고등어 조림이 들어 있었지요. 엄마, 이거 다 엄마가 하신 거예요? 응. 짜지 않아요? 건강해. 나는 아들을 봤습니다. 민수야, 나는 평생 짠 음식 먹고 살았어. 그래도 73년을 건강하게 살았잖니.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싱거운 음식보다 짠 음식이 더 건강해.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제일 몸에 좋아. 아들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됐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나는 아들에게 김치찌개를 끓여줬습니다. 계란 후라이도 부쳤지요. 아들이 한 숟가락 먹고 말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역시 엄마 손맛이에요. 그치? 나는 이렇게 요리하는 게 좋아. 아들이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가볼게요. 자주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아들이 현관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나는 웃었습니다. 응, 행복해. 아들이 나갔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하루 종일 내 마음대로 살았지요. 경로당 할머니들과 친해졌습니다. 함께 장도 보고 차도 마셨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옥분 씨, 후회 안 해요? 혼자 사는 거?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자식들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죠? 하지만 함께 사는 거랑 보고 싶은 거는 달라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자식은 가끔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모두 웃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손주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이 데려왔지요. 지훈이와 지은이가 좁은 원룸을 신기한 듯 둘러봤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혼자 사세요? 응. 무섭지 않아요? 아니, 전혀.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다시 안 오세요? 나는 지은이를 안아줬습니다. 할머니는 여기가 더 좋아. 하지만 너희는 언제든 보러 와도 돼.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번보다 더 밝아 보여요. 나는 웃었습니다. 그래. 할머니 요즘 행복해서 그래. 손주들과 함께 떡볶이를 해 먹었습니다. 떡볶이는 매웠지만 아이들은 맛있다고 했지요. 해가 저물어 손주들이 돌아갔습니다. 나는 또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나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해냈어요. 나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7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로 살고 있어요.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73년 동안 나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시어머니였고, 누군가의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최옥분이었던 적이 없었지요. 이제는 다릅니다. 나는 아침에 먹고 싶은 걸 먹습니다. 먹고 싶을 때 과일을 깎습니다. 자고 싶을 때 잡니다. TV도 보고 싶을 때 봅니다. 산책도 가고 경로당도 가고 시장도 갑니다. 아무에게도 허락받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규칙도 없고 시간표도 없고 제한도 없습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물론 가끔 외롭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쓸쓸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외로움이 며느리 집에서 느낀 무력함보다는 낫습니다. 차라리 혼자 외로운 게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투명 인간 취급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나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73입니다. 주름도 많고 머리도 하얗지요. 하지만 눈은 살아있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아니라 최옥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효도는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거라는 걸요.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거라는 걸요. 가족은 규칙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요. 나는 작은 원룸에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이 좁은 공간이 며느리 집 넓은 거실보다 더 넓게 느껴집니다. 여기서는 내가 나이니까요. 73년 만에 찾은 나.
최옥분, 나는 오늘도 자유롭게 살아갑니다.